1754년 오하이오 강 유역에서 22살 젊은 장교가 쏜 몇 발의 총성이 전 세계를 7년간의 대전쟁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그 젊은 장교의 이름은 조지 워싱턴이었고 그의 총성은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전면전을 촉발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은 막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냈죠. 바로 식민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승리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놀라운 순간. 1774년 봄, 이런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던 그 순간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7년 전쟁에서 승리한 지 11년이 흘렀지만 영국 본국과 13개 아메리카 식민지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금과 관세 문제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였죠. 바로 누가 이 광활한 신대륙을 다스릴 진정한 권리가 있느냐는 주권 문제였습니다. 3,000마일 떨어진 런던에서 결정하는 법률이 정말로 아메리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가 하는 철학적 질문이었죠. 식민지 개척자들에게는 세금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분노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부 개척과 토지 확장 문제였는데 이 문제야말로 많은 식민지인들의 미래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현지에서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불렸던 그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 곳이 바로 지금의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지역이었습니다. 1754년 당시 22세였던 버지니아 민병대 중령 조지 워싱턴이 지휘하는 부대가 처음 발포했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워싱턴과 그의 부하들은 프랑스군 정찰대를 기습 공격했고 이 작은 교전이 결국 유럽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메리카의 변방에서 시작된 충돌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 열강들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이죠. 전쟁이 끝나자 영국 정부는 원주민들과의 추가적인 충돌을 막고 서부 국경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전쟁 중에 폰티악의 반란 같은 대규모 원주민 봉기를 겪었던 영국으로서는 당연한 조치였죠. 그래서 1763년 조지 3세의 왕실 포고령을 발표해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 즉 이른바 인디언 영토로의 백인 정착민들의 확장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모든 토지 거래와 정착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투기꾼들과 서부로 향하려던 개척자들, 그리고 새로운 농장을 찾고 있던 농부들에게 이 포고령은 값싼 토지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절망적인 조치였습니다. 아메리카 꿈의 핵심인 서부 개척이 금지된 것이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런던에 있는 영국 의회와 국왕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전쟁의 승리 과실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 것에 분노했습니다. 식민지의 불만 사항들은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았고 영국 의회가 제국의 권위를 세우려 할 때마다 식민지의 저항은 더욱 격렬하고 조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인지세법, 타운샌드법, 차법 등 연이은 세금 정책들이 식민지인들의 분노를 자극했죠. 결국 1777년 12월 16일 밤에 일어난 보스턴 티파티에서 동인도 회사 소속 세 척의 배에 실린 차 46톤을 모두 바다에 버린 사건이 마지막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국 정부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죠. 프레드릭 노스경이 이끄는 영국 정부는 보스턴과 매사추세츠 식민지를 다른 식민지들에게 본보기로 삼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식민지들의 반항을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1774년 봄, 영국 정부는 북아메리카 식민지 방어라는 명목으로 4,000명의 정규군을 추가로 파견하고
강압법이라 불리는 일련의 강력한 징벌 조치들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들은 식민지에서는 참을 수 없는 조치들이라고 불렸죠. 보스턴 항구는 영국 해군의 완전한 봉쇄로 인해 모든 상업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차 사건으로 입은 손해가 완전히 배상될 때까지 항구는 폐쇄된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자치정부와 의회 집회는 심각하게 제한되었고, 영국군이 식민지 전역에서 민간인 주택을 군인 숙소로 징발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이는 식민지인들의 사적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였죠. 동시에 영국 정부는 퀘벡법도 통과시켰는데, 이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을 달래고 그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 지역에서 가톨릭교를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실한 뉴잉글랜드 개신교도들의 종교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이 법은 오하이오 강 유역을 포함한 중서부의 광활한 지역을 퀘벡주에 할당했는데, 이는 그 비옥한 땅을 노리고 있던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자들을 더욱 적대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부 확장의 꿈이 또다시 좌절된 것이었죠.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강압적 조치들이 금세 참을 수 없는 조치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의도했던 본보기 효과는 완전히 실패했고, 그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12개 식민지들은 매사추세츠를 고립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의회의 최근 전제 정치적 행위에 공동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버지니아에서는 식민지 의회인 버제스 의회가 매사추세츠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가 왕실 총독 던모어 경에 의해 즉시 강제 해산당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레일리 선술집에서 자체적인 의회를 다시 소집해 영국 헌법에 따른 자신들의 고유한 권리를 수호할 것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왕실 총독의 해산 명령 따위는 무시하고 독자적인 정치 활동을 계속한 것이죠.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성명 중 하나가 워싱턴의 고향인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나왔는데, 지역에 영향력 있는 패트리어트 지주인 조지 워싱턴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0년 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을 촉발시켰던 그 젊은 장교가 이제는 혁명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식민지들은 영국 의회에 맞서 독립적인 자치권을 감히 주장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저없이 나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죠. 페어팩스 결의안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 거주민들은 상황상 영국 의회에서 제대로 대표될 수 없으므로 이곳의 입법권은 오직 우리 각 주의 의회에서만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독립선언과 다름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결의안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현재 영국 하원이 주장하고 있는 아메리카인에 대한 절대적 권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는 인류 역사상 가해진 가장 비참하고 견딜 수 없는 전제 정치와 억압의 체계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버지니아의 애국자들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집단적이고 통합된 대응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13개 식민지 대표들로 구성된 범식민지 의회를 소집할 것을 다른 식민지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런 혁명적 호출이 대서양 연안의 모든 식민지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각 지역의 애국자들이 열렬하게 호응했습니다. 1774년 10월 필라델피아의 목수회관에서 역사적인 제1차 대륙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3개 식민지 중 조지아를 제외한 12개 식민지에서 총 52명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국의 강압적 정책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앞으로 펼쳐질 독립투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몇몇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후에 아메리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죠. 매사추세츠 출신의 존 아담스와 그의 사촌인 사무엘 아담스는 영국의 식민지 군사 점령에 깊은 분노를 품고 있는 자수성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무엘 아담스는 보스턴 티파티를 조직한 주요 인물 중 하나였죠.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온건파 존 디킨스는 여전히 영국과의 평화로운 화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력 충돌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선호했고 극단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버지니아 출신의 급진주의자 패트릭 헨리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여전히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여기는 입장, 즉 영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이미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연설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죠. 이런 다양한 의견들과 지역적 이해관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상당한 수준의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식민지들은 영국에 참을 수 없는 조치들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모든 영국 상품에 대해 전면적인 보이콧을 실시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조지 3세 국왕에게 식민지들의 구체적인 불만 사항들을 상세히 나열한 공식 청원서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왕실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심과 평화로운 화해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정중하게 표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오직 평화와 자유, 그리고 안전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폐하의 신성한 왕권과 대영 제국과의 소중한 연결을 지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항상 신중하고 열성적으로 노력할 것을 맹세드립니다. 아직은 독립보다 화해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진심 어린 청원은 런던에서 공식적인 응답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식민지들의 호소를 무시했고 이는 온건파들마저 실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제1차 대륙회의만으로는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식민지에서 온 대표들은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의 동료 아메리카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사적 임무의 엄청난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모든 식민지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다시 협력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혁명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었죠. 한편 아메리카에서는 오랜 식민지 전쟁과 끊임없는 국경 분쟁의 역사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영국 식민지가 자체적인 민병대 조직을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농부나 상인으로 살다가 유사시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시민군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시간제 시민군인들은 정규 영국군과의 본격적인 무력 대결 가능성을 진지하게 예상하면서 지역의 경험 많은 장교들 밑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에 4,000명의 정규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북아메리카 주둔 영국군 총사령관 토마스 게이지 장군의 우려와 경계심이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지경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게이지 장군은 또한 식민지 정부와 각 지역 민병대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사추세츠 전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들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화약 비축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양측 사이의 긴장이 위험할 정도로 고조되면서 화약과 무기에 대한 통제권 확보가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모두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상대방의 무기를 압수하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수 있었거든요. 1774년 9월 1일 게이지 장군은 매사추세츠주 서퍽 카운티에 있는 주요 화약고를 확보하고 그곳에 저장된 화약을 압수하기 위해 260명의 영국 정규군 병력을 극비리에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과 불신이 팽배해져 있던 긴장된 분위기에서 붉은 군복을 입고 대열을 지어 행진하는 영국군의 모습은 온갖 무시무시한 소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과장된 이야기들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마을이 영국군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다거나, 무고한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했다거나, 영국 군함들이 보스턴 항구에서 도시를 향해 무자비하게 폭격을 가하고 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그중 어떤 것도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져 있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런 소문들을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분노에 찬 애국자들이 케임브리지 거리에 무기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지역의 친영 충성파들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황급히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보스턴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애국자들은 진실이 밝혀진 후 다음 날 자진해서 해산했지만 이 사건은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양측 모두를 크게 동요시켰습니다. 그해 겨울 동안 게이지 장군은 보스턴 외곽에 흩어져 있던 영국군 부대들을 도시 안으로 완전히 철수시키고 도시로 통하는 모든 접근로를 군사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보스턴을 요새화한 것이었죠. 동시에 그는 런던의 본국 정부에 대규모 증원군 파견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현재의 병력만으로는 광대한 식민지 전체의 반란을 진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 의회에서는 추가 군대 파견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의 규모가 이미 너무 작았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뀔수록 식민지의 반대 세력은 더욱 강해지고 조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저항 의지도 점점 더 열성적이고 급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였죠. 1775년 2월 영국 의회는 마침내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상당 지역에서 무력 반란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식민지에 대한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인 1775년 3월 23일 버지니아의 열정적인 연설가 패트릭 헨리는 리치먼드에서 열린 버지니아 대회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불멸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혁명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죠. 신사 여러분, 우리가 원할 만큼 희망적이고 낙관적이었다고 해도 이제 현실을 외면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굴욕적인 복종과 치욕스러운 노예 생활 외에는 더 이상 후퇴할 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박할 사슬들이 이미 만들어졌고 단조되었습니다. 보스턴 평원에서도 그 사슬들의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4월 게이지 장군은 런던으로부터 지역 민병대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고 반란의 주요 지도자들을 체포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게이지는 패트리어트들이 대량의 군수품과 보급품을 비축해두고 있다고 정보를 입수한 보스턴에서 북서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 콩코드를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전은 4월 19일 새벽에 개시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애국 민병대의 정보망은 게이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국군이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두고 있었습니다. 11년 전 오하이오강 유역에서 시작되어 오랫동안 끓어오른 영국 본국과 아메리카 식민지 사이의 모든 대립과 갈등이 드디어 돌이킬 수 없는 공개적인 무력 전쟁으로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사를 바꿀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